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서사시의 상상과 철학의 상상입니다. 마지막 강의의 주제입니다. 상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성은 덴마크의 성입니다. 크론보르 성입니다. 1920년 초 어느 여름날 두 명의 방문객이 이 성을 찾았습니다. 양자역학의 틀을 마련한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닐스 보어였고 다른 사람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성을 둘러보면서 닐스 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햄릿이 여기에 살았다고 상상하자마자 이 성이 달라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저 성이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돌들을 짜 맞추어 만들어낸 형태들을 보고 감탄합니다. 돌, 고색 창연한 녹색 지붕, 교회 안의 나무 조각상들, 이것들이 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햄릿이 여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 눈앞에 다른 성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담장과 성벽들이 다른 말을 하지요.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닐스 보어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그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상상의 힘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 햄릿의 이야기는 크론보르 성의 돌들과 형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성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나 기술이 할 수 없는 문학적 상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은 어떨까요? 이 신전은 아크로폴리스의 바위 언덕 위에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면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과 건축물들의 기하학적 조형성에 감탄할 겁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파르테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햄릿의 이야기가 크론보르 성을 달리 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상상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햄릿의 이야기가 크론보르 성에 대해서 갖는 관계보다 더 긴밀합니다. 햄릿의 이야기는 크론보르 성을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일리아스 속 신들에 대한 상상은 파르테논과 같은 신전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 문명의 상징으로 여기는 건축물들과 조형물들은 돌에 새겨진 호메로스의 상상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이라는 말이 성서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면 그리스적이라는 말은 호메로스적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문명의 토대를 놓은 이야기, 파운데이셔널 내러티브입니다. 호메로스의 상상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플라톤의 철학적 상상은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가 꿈꾼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지 않은 장소의 상상, 우토포스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적 상상이 남긴 유산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이데아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을 넘어선 법칙들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혼론은 인간 이해의 지평을 열어놓았고 도덕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상국가에 대한 그의 구상은 유토피아 사상의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호메로스의 상상이 남긴 것이 보이는 유산이라면 플라톤의 상상이 남긴 것은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적대 관계에 대한 니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플라톤 대 호메로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진정한 적대 관계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 적대 관계를 내재성과 초월성의 대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대립을 기억과 반기억의 대립 또는 기억을 통한 상상과 반기억의 상상 사이의 대립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재성이란 축적된 기억의 산물이고 초월성은 그것의 부정에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의 서사시적 상상과 플라톤의 철학적 상상 사이의 관계는 기억의 상상과 반기억의 상상 사이의 대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상상, 기억의 상상, 기억을 통한 상상과 반기억의 상상, 기억을 부정하는 상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정신을 이끕니다. 이 상상의 운동들은 다른 방향에서 우리의 의식을 현재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 방향의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시대의 상상은 역사와 기억에 매몰되고 어떤 시대의 상상은 역사와 기억을 망각합니다. 과학혁명 이래 서양 근대와 과학기술의 상상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21세기는 아마도 후자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플라톤의 상상과 호메로스의 상상이 갖는 의미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요? 플라톤의 상상이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로 체화된 반기억적 상상의 전형이라면 호메로스의 상상은 그와 반대 방향에서 우리의 현실을 과거 속에서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의 삶, 공정성의 훼손에서 생기는 우리의 분노, 이 분노가 낳는 온갖 실수와 비극, 우리를 에워싼 알 수 없는 힘들의 끊임없는 간섭 등 이런 것들은 일리아스의 이야기가 28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보다 삶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 우리 시대에는 호메로스의 상상이나 플라톤의 상상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토대에 올려놓는 거대한 상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상들 안에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상상의 크기는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현실을 바꾸는 것들을 상상하기. 이 강의가 그런 상상들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상상의 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상상에는 과학과 기술의 상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측면들, 인문학적 상상의 특유한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은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첨단의 기술인 AI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반면에 과학은 수학적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호성을 수용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특정한 시대의 과거 경험이나 인간의 주관적 기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객관적 진리를 명료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바로 과학의 본질이 있다고 하겠죠. 과학과 기술에서는 개인의 주관성과 과거적 사건의 일회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수학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삶의 모호성에 대한 감각, 무엇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산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기억을 통한 과거 경험의 소환 가능성, 주관적 체험의 세계에 대한 집중,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적 상상의 고유한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징들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 저는 이것이 인문학적 상상의 힘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문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문학적 상상은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